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웹툰에 나오는 인물 중에 혹시 백강혁을 제외하고 어떤 신뢰감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또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면 좋겠고, 그 사람이 그런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웹툰 안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하나. 네. 이 서하나 간호사는 이제 중증외상센터의 실질적인 안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백강혁은 이 사람의 목표는 일단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리는 거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중증외상센터를 정상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가 두 개 다 너무 시급하기도 하고 거대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못 보는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백강혁이 뭐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그럼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이제 서하나가 좀 관리 감독을 해주고, 뭐 필요하면 노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조직들은 필연적으로 신입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굴러가니까 간호사들, 신규 간호사가 오면 그런 거를 교육하는 역할도 맡고 있고, 그래서 백강혁도 은연중에 이제 서하나를 가장 신뢰한다는 게 작품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박경원 마취과 의사죠. 그 서하나가 중증외상센터의 안주인이라고 하면은 박경원은 수술방의 안주인입니다. 그냥 수술방에서 마취과라고 하면 사실은 비의료인들은 마취과가 뭐 하는 사람인가? 약간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약간 있어요. 의사인가 기술자인가 헷갈리기도 네. 하고 그런 그리고 느낌도 있죠. 마취만 걸어주고 끝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의학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마취과는 진짜로 마취 셔틀처럼 그냥 환자 들어오면 마취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뒤로 딱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수술하는 사람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서 수술하는 부위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야만 하고, 근데 그럴 수 있으려면은 환자는 이 수술 부위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마취를 걸고 수술하는 동안 이 사람의 바이탈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취과에서 계속해서 조절을 해주고, 또 수술을 해도 되는지, 조금 기다려서 내과적인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주는 것도 사실은 마취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취과 교과서의 첫 장을 보면은 마취과는 수술방의 선장님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외과 계열이 전혀 토를 달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경원은 수술방에서 수술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안주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별명이 아닌 이름으로 불리죠. 백강혁 같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 맞아요. 캐릭터가 되게 확실한 게, 그 다른 사람은 이게 누구였더라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학문은 알겠는데 얘가 양재원? 양정 뭐였지? 그런데 박경원은 처음부터 네. 별명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박경원 그 자체로. 그만큼 캐릭터가 아니라 그 위치 자체가 원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예, 마취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저는 일단 유튜브가 제일 부럽거든요. 제 유튜브는 8.5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북에서는, 도서에서는 크죠. 책에서는 뭐 그렇지만 그래도 130만 명이 넘으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뭐 이거 한참 보실 땐 150만 명, 200만 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200만 명은 어려 보이긴 한데. 네, 또 넷플릭스에서 또 네. 계속 이렇게 나가면 시즌 10 이러면 네. 그러니까 이 웹툰에서도 백강혁이 본격적으로 뜨게 된 계기가 유튜브 중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웹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라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결국 이게 현실이 되기도 하고, 그 엄청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 엄청난 유튜브의 힘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날 이게 유튜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유튜브가 사실 이제 뉴 미디어라고 하는데, 네. 뭐 그냥 여러 가지 통계 자료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튜브는 시청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레가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TV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뭐 TV에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어떤 무엇이었는데, 그게 지금 유튜브로 많이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사실상 가장 파워풀한 SNS 툴이 이미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내가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의미가 있고, 나는 이걸 통해서 브랜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실제로 그 효과를 제가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의 위력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어떤 새로운 웹툰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이거를 유튜브에 그냥 제 유튜브니까 편하게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면
구독자님들이 가서 화력을 더해주시고 그러면 좀 실력보다 더 잘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와서 찍는 것도 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은 네. 제한이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는 퍼스널 브랜딩을 함에 있어서는 거의 필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직장인들이 지금은 좀 덜한데 2018년, 19년에는 밤에 모이기만 하면 나 유튜브 할 거야. 직장인의 예. 2대 거짓말 중에 나 퇴사할 거야? 나 유튜브 할 거야. 맞아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바빠서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처음에 의사 일을 하면서 웹소설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정말 디지털을 잘 활용하셨는데 이게 그 같이 하기는 되게 쉽지 않지 않았나요? 어떠셨어요? 사실 유튜브를 이제 직장인분들이 많이 도전하셨다가 네. 또 좀 좌절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고 그만하게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버를 하나의 직업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사실 나의 SNS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송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뭔가 내가 방송국 하나를 더 운영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도 높아지고 그만큼 좌절도 크게 되는데 사실 유튜브 자체가 막 돈이 엄청 벌리기는 쉽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처음 이걸 시작할 때는 34살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41인데 그때는 그래서 젊었어요. 그러니까 체력도 좀 더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뭔가 하려고 했던 작가로서의 저, 의사로서의 저, 유튜버로서의 저가 다 성장 중이어가지고 그럴 땐 또 힘든 줄 잘 모르잖아요. 올라가니까 예, 막 올라가니까 막 힘나서. 계속 하는 건데 이걸 3개를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좀 체력이 약간 힘들다. 왜냐면 제가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애도 둘이나 있는데 집에 가면 아빠 해야 되지 뭐 이제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좀 체력이 딸리는데?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다행히 이제 작가로서 성과가 더 나오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전업 작가로 전환을 하면서 좀 여유를 많이 찾았죠. 근데 이제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 너무 많은 품을 들이면 안 되고 이거를 진짜 조금만 해서 계속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놔야지 그래야 성과가 날 때까지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내 영혼을 갈아 넣어야지 그러면 금방 지쳐서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